네, 화면 보이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여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일일이 새 사진을 보고 이것은 어떤 새다, 어떤 새다, 이런 것들은 제 경험상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새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새라는 것이 어떤 생물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이제 람사르 재단에서 근무할 아니, 때 있어. 시민 이유를 안 시켜서 모니터링을 꽤 나왔잖아. 많이 했었어요. 많이 어. 했는데, 박사님 음소거 됐었습니다. 이창호 박사님 음소거 되셨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지역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13개 지역에서 매월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각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탐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이 화면에 보이는 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큰 고니죠, 큰 고니. 큰 고니가 제가 살고 있는 이 경남 지역에 꽤 많이 찾아오는 새인데, 새들이 보면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제 청둥오리죠, 청둥오리. 뒤에가 이제 청둥오리 수컷이고, 앞에가 청둥오리 암컷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청둥오리 수컷들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암컷만 있을 경우에 흰뺨 금둥오리나 뭐 다른 새들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실 때는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 뭐 앱으로도 좋지만은 도감을 지참을 하시면은 이러한 이제 새 동정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새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면 이제 새들은 날아다니죠. 새 하면 생각나는 게 이미지 자체가 이제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날지 못하는 새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새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만 종 정도 됩니다. 이 만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로는 실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보시면 이제 원앙이가 있죠. 원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게 수컷이고 뒤에가 이제 암컷인데 이라는 이제 색깔이 화려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김해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있는 톡인데 이 톡이 위에 여기 새 머리 위에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무슨 형상이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새 머리 위에 이고 새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전달해 준다는 그런 옛날에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솥대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새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새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다 분포를 합니다 거의. 그리고 또 이제 새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낮에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낮에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하고 새가 활동하는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새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이건 또 여담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지구상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 한 80억쯤 되잖아요. 근데 닭이 한 350억 마리쯤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저용으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음, 사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제가 알아뒀으면 하는 게 새는 이제 항온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변온동물, 항온동물 이렇게 배웠었어요. 새는 이제 항온동물인데 항온동물 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영장류부터 시작해서 포유류, 뭐 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새가 이렇게 전 세계에 분포를 해요. 제가 밑에 이제 노란 박스를 원 박스를 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제 펭귄이에요. 펭귄.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한 28종 정도가 있어요. 28종 정도가 있는데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날지 못하는 새죠. 대신 이제 헤엄을 잘 하는 치는 새인데 왜 이제 이렇게 펭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날아다니는 새가 이렇게 지구상에 분포를 하는데 펭귄 같은 경우에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에만 서식을 하는 새예요. 그리고 이제 북반구 쪽으로 가면은 주로 이제 대부분 다 북반구 쪽에는 나는 새들이 많고 남반구 쪽에는 이제 펭귄과 같이 날지 못하는 새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주나 이쪽에 가면은 키위새라는 그런 새들이 있죠. 날지 못하는 새들.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제 타조 같은 새들 이런 것들이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새가 이제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한 10,000종쯤 돼요. 여기에 이제 뭐 딱 10,000종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새의 아종을 포함을 하면 한 22,000여 종. 왜 이제 그러면 많다고 뭐 적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한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개를 키우고 있을 텐데 개 같은 경우에는 학명을 누구하고 같이 쓰느냐 하면 늑대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모든 개는 그냥 늑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한 종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사람이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서 수많은 품종들이 개 품종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늑대라는 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같은 경우에는 10,000종쯤 된다는 말은 얘들의 새가 지구상에 출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청둥오리나 까치나 따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새들 그리고 오른쪽의 새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들 보면 이제 깃털이나 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이제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 하면 다이노사우루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에요. 공룡이 있고 공룡 왼쪽에 보면은 페트로사우루스라고 있죠. 제가 요걸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이제 기본적인 파충류에서 데코돈트라는 거 여기 위에 있는 데코돈트인데 상상도죠. 여기에서 다이노사우루스하고 페테로사우루스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페테로사우루스 요건 누구냐? 요 위에 있는 요 우리가 흔히 익룡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기 페테로사우루스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하고 페테로사우루스는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 공룡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새예요. 그래서 이 페테로사우루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익룡이라고 부르는 얘는 새하고는 전혀 관련이 진화적으로 전혀는 아니지만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새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새 조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새 조상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공룡의 후손이 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여겼던 공룡은 새라는 다른 형태로 지구상에서 지구를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예, 다시 공유 한번 예, 설정을 예. 제가 다시 했습니다. 예.
예, 참, 박사님, 네, 다시, 예.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나오네. 하나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익룡하고 새하고는 크게 이제 관련성이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익룡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 예를 들어서 위에 우리 같으면 팔이죠. 팔 쪽에서 날개가 뻗어 나와 가지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다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보면은 박쥐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날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은 날개가 깃털인데 이 익룡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새하고는 다른 이제 그런 길을 걸어온 그런 이제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새가 언제 지구상에 등장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현장에 조사를 가시다가 일행 중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실 텐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시조새라고 배웠어요. 시조새라고 새의 조상이라고 배웠던 시조새가 있고, 근데 이 시조새를 쭉 빨간 라인을 앞에 거 따라 올라가 보면 이게 언제냐 하면 약 한 1억 5천만 년쯤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현생조류라고 있죠. 이 현생조류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 1억 3천만 년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조류라는 것은 지구상에 등장한 지가 벌써 1억 3천만 년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인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우리 이제 한반도에 사람이 산 것은 한 4만 년 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새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어, 진화를 거듭하면서 6,500만 년 전에 공룡의 멸종을 그것을 이제 견뎌낸 그런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잘 보셔야 될 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제일 앞에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여기에서 분지가 일어나요. 분지가 일어나서 하나는 아래쪽으로 가고 하나는 위쪽으로 갔죠. 위쪽으로 가는 여기 공룡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는 네 발로 걷고 있죠. 네 발로 걷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요 공룡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이 두 발로 걷고 있는 생물은 지구상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두 발로 걸어요. 그리고 새가 두 발로 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두 발로 걷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재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펭귄도 캥거루도 두 발로 걷지 않냐? 근데 실제로 캥거루가 두 발로 걷는 것은 아닙니다. 뛸 때는 두 발로 걷는데 네 발로 걷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오늘 봐주십사 하는 것은 어, 새라는 생물이 공룡에서 출발을 하는데 공룡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발로 걷는 공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발로 걷는 공룡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상상할 수 있냐?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상상을 할 수 있죠. 티라노사우루스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벨로시랩터도 나오고 하는데 그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시랩터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악한 육식성 공룡이 실제적으로는 새의 직계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처럼 이 두 발로 걷는 공룡이 새로 진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뭘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면 두 발로 걷는 이런 수각류 공룡이라고 불러요. 얘들을 수각류 공룡에서 새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깃털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깃털이 진화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형 수각류 공룡,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공룡에서 그 공룡들이 깃털을 갖게 되는데 깃털을 가지면서 새라는 독특한 분류군으로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깃털이 왜 필요했을까? 요것들은 이제 화석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깃털이 새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환경에 대한 적응이죠. 그 환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 지구 환경이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깃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이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깃털이 체온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자연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자연 선택이 뭐냐 하면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배우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깃털이라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선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뭘 하느냐 새들의 이러한 생물들의 피부 조직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과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수강류 공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새가 이제 그 족속에서 새라는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옛날에 조상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조새라고 배웠죠. 시조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독일에서 발견된 옛날에 발견된 화석이죠. 그래서 시조새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새들이 뿌리를 다 가지고 있죠. 얘들은 뭘 가지고 있냐?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새부리하고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꼬리 하면 뭘 상상을 하시느냐 하면 꿩이나 공작도 꼬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꼬리는 척추뼈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속꼬리처럼 척추뼈가 연결이 돼 있고 이 연결된 척추뼈에서 이렇게 이제 깃털이 주변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새들은 이렇게 척추뼈가 꼬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질 않죠. 뼈가 없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태화가 됐죠. 그리고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 하면 날개 끝에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시조새의 특징인데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뿌리 쪽에 보면은 머리 쪽에 이빨을 가지고 있고 척추뼈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깃털이 쭉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개 끝에는 발톱이 있는 이런 이제 모양의 새를 우리가 시조새라고 불렀고 이 시조새들이 새들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예외가 없는 게 없죠. 다 예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존 쪽에 남미에 가면 꽤 흔한 새라고 그래요. 저도 뭐 남미는 간 적이 없는데 이게 호아친이라는 새예요. 호아친. 이 과치라는 새가 뭘 가지고 있느냐? 시조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새가 이제 이 어린 새가 부화를 하게 되면은 어릴 때 뭘 가지고 있냐? 날개 끝에 이렇게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 날개 끝에 있던 발톱이 없어지고 성체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조새의 옛날 조상의 특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런 화칠이라는 새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티라노사우루스죠. 우리가 요 티라노사우루스 이 공룡들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공룡을 수각류 공룡이라고 불러요. 이 수각류 공룡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발로 걷고 발톱이 앞으로 세 개, 뒤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닭도 우리가 부르는 닭도 발톱이 앞으로 발가락이죠. 발가락이 앞으로 세 개 나와 있고 뒤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각류 공룡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도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어, 기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게 발하고 티라노사우루스의 발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포악한 그 공룡이 바로 그 공룡들에서 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새들의 조상이 바로 그 포악한 육식성 공룡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뭘 하나 들고 있죠. 화석입니다. 화석. 화석인데 이게 누구의 화석이냐 하면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라고 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들고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니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이들의 뼈 속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의 뼈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새들의 뼈가 비어 있기 때문에 새 뼈가 만일에 으스러지면 우리 죽창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조선 집에 키우던 큰 장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 드시고 난 뼈는 새들의 그 닭의 뼈는 개한테 못 주게 했어요. 왜? 개가 이빨로 뼈를 어스러뜨리고 삼킬 때 식도 죽창 같은 요런 이제 뼈가 식도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죽거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뼈속이 비어 있듯 새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이해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새가 있습니다. 이 새 같은 경우에 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낭입니다. 기낭. 공기 주머니라 보시면 돼요. 새가 공기 주머니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 하면 9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9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또 가지고 있냐 하면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이 육식성 공룡들이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일단은 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날기가 좋습니다. 뜨는데 좋아요. 우리가 물고기의 불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불의하고 기능은 약간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하면 뭐가 유리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숨을 들이쉬고 계시죠? 그러면 진솔하게 들어 마신 들숨이 여러분들 폐에 들어가면 폐에 더러운 공기하고 섞이게 됩니다. 약간 오염된 공기가 다시 이제 피를 돌아요. 여러분들의 체내를 돌아요.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호흡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에 가서 공기를 전달해주고 더러운 공기는 기낭을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폐가 우리하고 달리 항상 신선한 공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사람보다 훨씬 높거든요, 새들이.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새는 항온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이 육식성 수각류 공룡들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공룡하면은 냉혈 동물.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이들도 상당히 이제 항온 동물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기낭을 가지고 있고 이 공룡들도 그리고 또 이제 새의 특징이 항온 동물의 특징을 또 이제 공룡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딱 하나 정도 중요한 정보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룡에서 새가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익룡은 멸종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악한 육식성 수각류 공룡이 바로 공룡에서 바로 새가 진화를 했다. 오늘 이러한 점을 조금 인지를 해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 아실 텐데 새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닭똥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래주머니를 가지게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새는 부리가 있지만 이빨이 없어요. 이빨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뭔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잘게 부셔줘야 하잖아요. 빻는 기능을 하죠. 그걸 대신하는 게 이제 모래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게 모래주머니는 보신 적이 있고 드셔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의 퇴화된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새들은 본래 모래주머니를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없냐 하면 보니까는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는 소장이 있죠. 소장. 여기 소장이죠. 소장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대장인데 대장이 없어요. 새들은.
대장이 없는 대신 대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장의 기능이 뭘 했습니까? 수분 흡수죠. 수분을 그러면 흡수한 수분을 어디에다가 방광에 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장이 없으니까 수분 흡수도 하지 않고 수분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방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새들이 날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몸무게를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새가 소변과 대변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들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중에 이제 맹금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보지는 못해요. 이게 펠렛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리부엉이가 쥐를 한 마리 잡아서 우리처럼 씹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삼키는 거예요. 삼키고 나면은 모래주머니에 가가지고 으깨죠. 으깨고 나서 그 남는 덩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학문으로 배설하기에는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거를 이제 개보냅니다. 이렇게 요 개보내는 장면이죠. 이렇게 개보내서 요거를 나오는 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펠렛이라 불러요. 여러분들 펠렛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펠렛 난로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요런 이제 펠렛들은 어디에 있냐? 이 수리부엉이가 자기의 둥지 근처라든지 요런 데 이제 자기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밑에 가면 요런 펠렛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펠렛을 가지고 와서 물에 풀어보면은 이렇게 뼈가 나오겠죠. 이 뼈를 가지고 어떤 동물을 먹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 깃털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뭐 오늘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쭉 넘어가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새 깃털을 이제 지금 어째 보면 새 깃털이라든지 새 깃의 빛깔이라든지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지금 이제 번식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백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화려한 장식깃이 나오고 헤오라이 같은 경우에도 댕기깃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현장에 가시면은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 1월 초에 봤던 모습들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번식기가 다가오니까 요런 장식깃이나 머리깃, 요 댕기깃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여러 가지 요 뭐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깃털이 달라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뭐 가을철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 청둥오리가 있죠. 왼쪽도 청둥오리예요. 근데 오른쪽도 청둥오리인데 이 수컷의 모양이 상당히 다르죠. 요거를 이제 벼랑깃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들은 주로 이제 10월 11일 달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처럼 아마 화려한 깃털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깃털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 되면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만 말씀을 딱 요 앞에 세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가고 깃털을 주었다. 깃털을 주었는데 보니까는 깃털에 요렇게 이제 핵심 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비대칭이에요. 요쪽이 넓고 요쪽이 좁죠. 이렇게 된 게 요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 날개깃이라고 보면 돼요. 비행할 때 쓰는 날개깃.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보니까는 축이 있고 거의 넓이가 비슷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리깃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요거는 이제 비행 중에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요것은 이제 비행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었는데 설명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뭐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깃들을 여러분들이 또 주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다운이죠, 다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다운 맞습니다. 이 다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체온 유지에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운이 많이 나는 것은 겨울에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고 여름 되면은 다운이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체온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얇게 입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런 이제 다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은 다 딱 지구상에 알려진 바로는 여기 황제 펭귄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옛날에 이제 남극의 눈물이 나왔던 이 황제 펭귄을 제외한 나머지 새들은 전부 다 둥지를 튼다고 보시면 돼요. 황제 펭귄 같은 경우에는 남극이 너무 이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수컷이 이렇게 알을 이제 품어서 자기가 수컷이 이제 부화를 시키죠. 나머지 새들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둥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특징 중에 하나가 저장을 한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다람쥐도 저장을 하고 하죠.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요 오른쪽에 요거 위에 거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강가에 가면 볼 수 있는 떼까치죠, 떼까치. 떼까치가 먹이를 잡으면 요렇게, 요거는 이제 개구리를 요렇게 이제 나무 위에다가 걸어놨죠. 요 걸어놓은 게 요게 저장이냐? 저는 이제 저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떼까치가 먹이를 이렇게 걸어놓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때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톱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먹기에는 뿌리로 발톱으로 잡기에는 너무 발톱이 약하니까 뭐 가시다 이런 데 걸어놓고 먹었다는 뭐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누군가가 장지뱀도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개구리도 뭐 지금은 개구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놓은 건 범인이 이제 때까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 얘기는 뭐 따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새대가리 욕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얘들이 머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도 사람을 제외한 도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새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냐? 음, 폴레도니아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가 바로 호주 대륙 옆에 있어요. 요 지역에만 거의 사는 까마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뿌리에다가 무슨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통나무 구멍을 이렇게 쑤시고 있죠. 이게 뭐 하느냐 하면 안에 있는 벌레를 지금 이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벌레가 열받아서 요 나무를 물어요. 그러면 끄집어내 가지고 지가 그 애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 있으신 분은 뭐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작대기를 가지고 개가 있는 개구멍을 이렇게 이제 찌르다 보면 개가 어 이렇게 나뭇가지를 움켜쥐면 이제 꺼내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도구를 이용한다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뭐 이번에는 강가에 사는 물새들, 그리고 강 주변에 사는 이제 소형 산새류들, 그리고 운 좋으면 맹금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료가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9개의 플라이웨이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간 거 한번 보세요. 빨간 거 보시면 라인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 빨간 라인이 여기 알라스카까지 갑니다. 알라스카. 그러니까 대륙을 이제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새가. 그러니까 어떤 새는 호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러시아를 살린을 거쳐서 어디까지 알라스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호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경로를 우리가 이스트 아시안 오스트레일리안 플라이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 경로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을 오가는 새들의 두껍고 빨간 라인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로죠.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알라스카 요 지역을 오가는 새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새가 비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못 보지, 요거 뭐 여기 큰 뒷불이 도요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동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새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큰 뒷불이 도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밴딩을 해놨죠. 컬러링을 이렇게 이제 컬러를 이렇게 달아놨죠. 뭐 노란색, 파란색, 뭐 노란색. 요게 이제 인식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쇳덩어리입니다. 메탈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상세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명칭을 얄비라고 불렀어요. 얄비가 낙동강 하구를 4년 동안 계속 왔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장소를 왔어요. 언제 오느냐? 봄에 옵니다. 가을에는 오지 않습니다. 왜? 오른쪽에 보시면 올라갈 때는 이들이
우리나라를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알래스카로 가는데 내려올 때는 바로 그냥 태평양을 건너버립니다. 이 태평양을 건너는 이 경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큰 뒷불이 도요예요. 작년의 연구 결과예요. 보니까는 알래스카에서 출발을 해서 쭉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호주 앞에 있는 섬 태즈메니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태즈메니아까지 내려갔는데 보니까 13,560km죠. 요걸로 이제 11일 만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시속 55km로 하루도 쉬지 않고 11일 동안 날아서 알래스카에서 태즈메니아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이제 큰뒷부리 도요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플라이웨이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호주 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 뭐 러시아 그리고 알래스카 요 지역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동아시아 플라이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5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꼭 이번에는 좀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따오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지금 이제 따오기가 한 100여 개체 이상이 지금 이제 야외에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따오기가 지금 우리 이제 경남 지역을 벗어나서 경북이나 여러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복원하고 있는 종이죠. 습지의 지표종이고. 그러니까 따오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겠고 따오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요게 따오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약간의 회색빛을 띠고 있을 거예요. 번식기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이제 멜라닌 색소를 몸에 묻히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따오기를 조금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복원종 중에 하나죠. 황새인데 황새도 현장에 가시면 꼭 좀 이제 꼼꼼히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새 같은 경우에 충남 예산에서 이제 복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청주 그리고 우리 이제 김해 화포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몇 곳으로 이제 복원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황새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름이 제가 이렇게 과부 황새라고 적어놨죠. 우리나라의 황새는 1971년에 우리나라에 번식을 하던 황새는 수컷이 총 맞아 죽으면서 암컷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부 황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황새는 암컷 혼자서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충북 음성에 살다가 농약에 중독돼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에는 이 황새를 구조를 해가지고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1994년에 황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새 얘기 전에 요 따오기 있죠. 따오기 요게 몇 년이나 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일본에서 복원하기 위해 황새 복원을 위해서 따오기를 사육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야생 개체를 잡아다가 키웠는데 야생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케이지에 들어와서 이 따오기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이 몇 살이 죽었냐 하면 36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오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가장 오래 산 게 이제 그 킨짱이라는 따오기인데 걔가 이제 36년을 살았죠. 황새는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황새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보면 여기 지금 칼날이 달려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가 달려 있죠.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황새의 출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뭐 황새 얘기를 이것도 제가 뭐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서 뭐 이번 시간에는 따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렇게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김해 쪽에 옛날에 황새가 왔었죠. 거기에 일본에 태어난 황새였어요. 아베 신조가 살던 고향에 있다가 노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에 와서 머물던 그런 황새가 있었죠.
그 황새가 지금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황새도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받고 제 얘기는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따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혹시 참여자분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마이크 키시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따로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걸 요약을 드리자면 오늘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새라는 새,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는 1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학교 때 배웠던 백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룡들이 주라기가 끝나고 백악기가 넘어갈 때가 한 1억 3천만 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기가 끝나고 백악기 넘어가는 1억 3천만 년 전쯤에 이 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 조류가 지구상에 등장을 했고 그들의 실제적인 조상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포악하게 생각하는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시랩트나 이러한 두 발로 걷는 공룡 있죠. 앞발이 짧고 그들을 우리가 수각류라고 불러요. 그 수각류의 직계 후손이 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억 3천만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살아오면서 그 사이에 6,500만 년 전에 우리가 지구의 유카탄 반도에 행성 충돌이 있어서 공룡이 대부분 멸종을 하잖아요. 그 멸종을 하지 않고 살아남은 후손들이 바로 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한 10,000종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현장에 가시면은 새라는 게 어떤 동물인지 간단히 한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좀 더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사님, 채팅으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 큰 고기에 대해서 탐조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네? 큰 고니에 대해서 음, 탐조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 고지가 채팅이 있잖아. 왔습니다. 있지. 우리 오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조 하는 거예요? 어디야? 어쩌래? 원래 이게 보통 그래서 딱 큰 고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이제 큰 고니가 지금 왕성하게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낙동강을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이제 우리가 보면 11월, 12월, 1월 초 이럴 때는 큰 고니가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 낙동강 하구라든지 주남 저수지라든지 우포늪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은 습지나 하천에 이렇게 이제 주로 거기에서 월동을 해요. 그런데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의 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동을 하는 중에 한꺼번에 저기 뭐 자기의 번식지인 시베리아나 중국 쪽으로 중국 몽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시면은 여러 하천에서 소규모 그룹들의 이동한 개체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는 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먹이 활동을 해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 그러냐? 멀리 번식지로 가려 하면은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먹이 자원이 조금 이제 위험하더라도 먹이 자원이 풍부한 쪽을 지금 이제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시면은 큰 거니야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아실 테고 조금 이제 다양한 곳을 꼼꼼히 보시면은 습지시대 조금 작다고 평소에는 좀 작게 보이는 습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아까 이중영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질문하십시오. 예, 저기 네, 이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공룡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만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이 새처럼 그렇게 주먹만 해가지고 음, 시간이 오래 공, 걸려서 그렇게 진화됐나요? 그렇죠. 공룡도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룡도 우리 손가락만한 것들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다양하거든요. 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누구냐 하면 타조예요. 타조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몇 킬로까지 나가느냐 하면 160킬로 나가요. 까지 나가요. 근데 새 중에 가장 작은 놈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벌새입니다. 벌새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냐? 2g밖에 안 나가요. 탁구공 하나 무게 정도. 예. 그러니까 옛날에 공룡도 타조처럼 큰 놈이 있고 벌새처럼 아주 작은 놈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셨어요? 어? 아, 근데 그래? 그냥 누르면 무슨 집 아니 그게 눌러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회장님, 회장님, 윤석희님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네, 더 이상 뭐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신가요?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 여기 좀 이 회의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분만 초대해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이 많아요. 네네네.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요. 이게 약간 결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이 힘들어서 네. 예,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이제 같이 들을 수 있으면 같이 듣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좀 아니, 부탁드립니다. 같이 듣기는 했는데 네네. 이거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들으니까 여기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참가하신 분이. 그런데 이게 못 들으니까 답답해서 네, 그래서 좀 정원 좀 늘려주십사 하고요. 아, 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여기 거기 들어가서 제가 좀 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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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희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찬희 박사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원을 하고 안 하고 못하고 아니, 줌에서 하늘에도 글이 또 있던데, 고니가 한 번 날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드는지, 어느 정도의 먹이를 섭취해야 그 정도가 충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창호 박사님 마이크 꺼져 계십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 좀. 예.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량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고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보통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자기들의 번식지가 어디가 많으냐 하면 몽골 지역에서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하느냐,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기착을 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충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마늘의 낙동하구에 있다. 그러면은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보통 이제 몇 킬로 정도 나가느냐 하면 한 10킬로 정도 나가요. 10킬로 정도 나가는데 얘들이 이동을 하기 직전, 그냥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을 하기 직전에는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찌우느냐? 한 13kg 정도까지 한 2, 3kg를 더 찌우는 거예요. 가장 이제 몸무게를 많이 찌운 개체는 우리 유럽 쪽에서 알려진 것은 한 15kg 정도까지 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날 때 에너지가 얼마큼 소비된다. 여기에서 몽골까지 갈 때 에너지가 몇 칼로리가 소비된다. 이걸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량화, 계량화가 안 돼요. 대신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이동기에 몸무게를 최소한 2, 3kg 정도는 더 찌워야 자기의 고향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전문적인 그 용어라든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이제 조류 독감 때문에 그 철새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이것에 대한 그 우리 교수님입니까? 우리 좀 견해라든가 그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겠나 하는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도 조류 독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조류 독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우리 뭐 코로나처럼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우리 같으면은 이제 감기균인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막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찌 보면은 사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잖아요. 양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너무 이제 과잉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이제 양계농가도 이제 손해를 보면은 피해를 보면은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을 너무 이제 과잉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같으면 제가 살고 있는 낙동강하구나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나 화포천습지나 모두 다 이제 생태 관광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네 곳을 전부 다 완전히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안 오니까 불만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관광객이 찾는 분들은 탐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니까 불만이고, 이러한 불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만들이 나중에는 누구한테 불만으로 갔느냐, 새에 대한 불만으로 또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그래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요. 새 때문에 장사를 해먹고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저 새만 없으면은 통제 안 하고 뭐 우리가 계속 장사를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차 끌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계 농가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의 권리도 물론 이제 양계 농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생활권, 그리고 또 이제 새들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먹이를 계속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다가 AI가 터지면 아예 막 공급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또 이제 물동지로 와서 사람과 공존하면서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에너지 원도 공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정책으로 다 끊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여기 당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우리가 이제 AI 대응 방안이라 할까, AI가 생겼을 때 그러면 탐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저는 정책적으로도 조금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새들을 사진을 찍다 보면은 청둥오리나 이런 애들 부리에 이빨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거는 새들이 지나면서 그럼 이빨이 있었던 흔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시조새는 이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룡도 이빨이 있습니다. 근데 새는 이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이빨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잇몸이 있죠. 잇몸이 있고 거기에 이가 하나씩 이렇게 박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청둥오리도 그렇고 비오리나 보면은 이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 부리에서 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느냐. 우리 톱 있죠. 톱을 이렇게 보면 돌기가 되어 나와 있잖아요. 톱이. 그것처럼 새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있고 거기에 이빨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톱처럼 그렇게 돌기가 돋아나 있는 새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먹이를 잡았을 때 혹은 먹이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걸러낼 때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부리에 난 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부리를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게 이빨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빨은 아니고 부리에 난 돌기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빨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그 이찬호 박사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저 풀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오리들 있죠. 물속에서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새들은 돌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미꾸라지 같은 걸 잡았을 때 못 빠져나가게끔 꽉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톱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를 주로 섭취하는 잠수를 해서 그런 새들을 보시면 그 돌기를 확실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그러면 그 돌기가 네. 재질이 뭐로 되어 있나요? 단단한지 좀 궁금합니다. 물고기나 그냥 이런 건 이용이 될 텐데. 우리 그냥 불이 있죠. 새의 불이. 네네. 새의 불이의 일부가 그렇게 그냥 또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불이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그러니까는 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부리에 우리가 톱이 있으면 톱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째 보면은 굴곡을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냥 같은 그냥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이에 뭐가 튀어나와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구조적으로 다르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뭐 강의도 강의지만 질문이 생각보다 전문적인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그 두 번째 강의인 이혜림 연구원님 그 강의로 이제 조사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11시 17분이니까 5분까지는 그렇고 11시 20분부터 바로 11시 20분 되면은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의를 주셔가지고 예, 제가 급하게 좀 결제를 따로 해서 일단 참가자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예, 좀 참가자 제한 수는 좀 넓혀 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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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빨리 얼른 다 들어가세요. 시작하고 이게 됐어? 예, 좀 늘려놨다고. 뭐 6월 11일 빨리 들어가라고? 예. 빨리 들어가.
예, 이혜림 연구원님 자리 계신가요? 예, 이혜림 연구원님. 네, 아, 들리시나요? 네네, 이제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나온다, 여기. 나온다. 나오네. 우리 사진 다 나온다. 그죠? 자기 얼굴 다 나와. 뭐 어디서? 여기서. 우리 모임이 다 나오네. 어떻게 나왔어? 언제 나왔어? 예, 그러면은 지금 11시 20분이 됐으니까, 예, 그 두 번째 강의로 저희 부산대학교 이혜림 연구원님께서 저희 철새 동시조사 반복론에 대해서 예,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림 연구원님 시작하면 진행하시면 될까요? 됩니다. 네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 강의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이혜림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소방 점검을 하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소음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해 조금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연구원님 그 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이번 벗고 해야 강의는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제 좀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강 주제가 철새 모니터링 방법론인데 이 철새 사실 지금 이미 듣고 계신 분들께서 전문가 수준으로 조류 탐조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철새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알려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형식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집한 동시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조를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를 눈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우니까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새가 멀리 있는 새들도 봐야 되니까 쌍안경하고 필드스코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준비하셔서 나가시면 되고, 또 새를 보다가 이게 무슨 새인지 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도감도 가지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도감의 기능도 하고 카메라의 기능도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연락도 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슨 새를 봤는지 눈으로만 보면 기억을 다 못하니까 결과를 적을 기록용 필기 도구도 함께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준비하셔서 현장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장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야외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이 편한 복장으로 갖춰 입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막 노란색이나 형광색 옷 이런 거 입으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새들이 놀라서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눈에 띄지 않고 또 자연의 색과 어우러지는 색들의 옷을 입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겨울이라서 많이 춥기 때문에 뭐 목도리나 장갑 같은 따뜻한 옷 입고 나가셔서 야외 조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물 다 갖추고 복장도 다 입으셨다면 조사하실 하천에 나가실 텐데 이제 조사 지점을 각 단체분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하천이나 습지에서 새가 잘 보이는 곳들은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이신 조사하시는 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 조사가
조사하기에 알맞은 곳을 가셔서 이렇게 새들이 놀라지 않게 조심히 움직이시면서 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조사가 겨울 조사다 보니까 오리나 기러기류 그리고 고니류 친구들이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천에도 있지만 주변 농경지에서도 먹이 활동이나 아니면 잠자거나 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면 그런 쪽도 같이 한번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신 종들은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실시간으로 노트에 필기를 해두시면서 조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나요. 왜 안 나오지?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하시다가 거리가 너무 멀거나 혹은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하게 무슨 종이다라고 확신을 하시지 못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 카카오톡하고 네이처링 두 어플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톡은 저희 그 조사하시는 분들 다 있는 단체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 잘 모르겠는 새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 새 이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무슨 새인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뭐 나는 뭐 조사하면서 카카오톡 보내기 너무 정신사납다 이러신 분들은 모르겠다 싶은 종들 사진 다 모아두신 다음에 조사 다 끝나시고 네이처링 어플에다가 그 저희 미션방을 아마 사무처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방에다가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고 올려주시면 그 새를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종의 이름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어플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 잘 아실 것 같고 이미 사용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정뿐만 아니라 새가 막 오리나 이런 애들 너무 많으니까 카운트하기가 좀 어렵다 싶으신 경우에도 사진을 이렇게 다 잘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 조사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야장에다가 기록 결과를 하셔야 하는데 이 야장 기입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름 모니터링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저희 야장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첫 번째 박스가 조사하는 단체 정보에 대한 거를 적는 칸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단체명이나 연락처 이런 거는 다들 개인정보 같은 거니까 쉽게 작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작성하실 것 같고 뭐 조사일의 경우에는 저희 동시조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날짜를 적으시겠죠. 23년 2월 4일로. 그래서 똑같은 날짜 적어두시면 되고 조사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신 시간 뭐 예를 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조사하시는 하천에 대한 정보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칸에는 그 조사하시는 지역과 그리고 조사하시는 하천명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의 온천천, 뭐 부산의 낙동강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아래는 조사 구간을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는 뭐 낙동강이나 온천천 그 안에서도 어떤 구간을 조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칸인데 이때는 좀 지도에 명시된 명칭으로 최대한 사용을 부탁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뭐 낙동강 하구뚝을 예를 들면 하구뚝에서 뭐 구포대교까지 조사를 했다 하면 뭐 하구뚝부터 구포대교 이런 식으로 다리명을 적어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삼락 생태공원의 뭐 1번 주차장에서 9번 주차장까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도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을 해주셔야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결과를 정리할 때 검색을 해보면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하시는 구간을 적어주시면 그 옆에는 하천 길이와 조사 구간 길이를 적는 칸이 있어요. 이 하천 길이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낙동강의 길이
낙동강 전체의 길이를 적는 거고요. 그 밑에는 그 낙동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한 그 구간의 길이를 적는 칸이에요. 그래서 이 하천 길이의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었다 하시면 평소에 알고 계셨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조사 구간의 길이는 카카오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 어플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거리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기능 사용하셔서 여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맨 아래에 있는 박스는 이제 조사하신 하천의 특성을 적는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폭하고 유하폭 그리고 대략 수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하천폭하고 유하폭의 경우에는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거리 측정기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가 있다면 측정하기가 좀 쉬우실 건데, 도구가 없다 하셔도 뭐 대략 1m의 보폭을 다들 예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직접 걸어가시면서 보폭으로 측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천폭의 경우에는 그 하천의 제방과 제방 끝을 의미하고요. 유하폭은 그 안에서도 물이 흐르는 그 길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측정하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심의 경우에는 조금 측정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도구는 거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거고, 그것도 겨울이라서 물이 얼어 있어서 수심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평소에 이 하천의 수심을 알고 있었다 하시면 그 수심을 적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나는 도구가 있다 하시면 도구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간혹 가다가 그 다리가 잠긴 정도로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곳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곳이 있다 하시면 그곳을 활용해서 수심 측정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장에는 안 적혀 있는데 결빙 비율을 좀 같이 하나 더 조사를 해서 적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빙 비율은 조사하신 구간에 물이 얼마나 얼었는지를 퍼센트로 측정을 해서 적는 건데, 정확하게 측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셨을 때 몇 퍼센트가 언 것 같다 싶으시면 그 퍼센트를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위쪽에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시면 그 아래에는 조사 결과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발견하신 종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발견하신 종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종을 확인한 방법이 무엇인지, 뭐 육안으로 봤으면 육안, 아니면 뭐 청음으로 뭐 소리로 들었다 하면 청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또 개체수는 말 그대로 발견하신 종 몇 마리 보셨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발견 종에는 도감에 있는 명칭이나 아니면 뭐 붉은 머리 어묵눈이를 저희가 배째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최대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해요. 간혹 가다가 그 좀 생소한 단어들을 적어주셔서 제가 결과를 정리하다가 이 새는 대체 뭐지? 하는 종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들은 결국 제가 못 찾게 되면 결과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셨는데 결과에 반영이 안 되면 너무 슬프니까 최대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고란이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적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발견한 종이 어느 위치에서 발견이 됐는지 위치나 아니면 좌표, 위경도 좌표를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종이 뭐 특이한 행동을 하더라 하시면 여기 특이한 그 특이점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조사 내용을 다 적고 나시면 그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내용이라고 조금 큰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된다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 뭐 조사하신 지점 하천에서 뭐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낚시꾼들이 너무 많더라, 아니면 뭐 교란이 조금 발생한 것 같다, 이런 특이사항을 다 적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조류 특이사항, 뭐 여기에 적기에는 조류가 특이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더라 싶으면 여기 길게 적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조사하다가 뭐 느낀 점, 뭐 새를 많이 봐서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낀 점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조사 좀 이런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개선점들도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내용을 다 적고 나면 그 아래에는 이제 조류 사진을 첨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시로 만들어 와봤어요. 이게 딱 야장에 있는 그 형식인데 이 형식 중에서 이렇게 큰 칸에는 촬영하신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고 그 아래에는 이 종이 뭔지 종명하고 이 종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위치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예시로는 위경도 좌표를 가져왔는데 좌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세한 뭐 무슨 다리 옆, 무슨 다리 밑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야장이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에 사진을 다 첨부하기에는 너무 한글 파일이 너무 버벅거리더라 이러신 분들은 여기 야장에는 일부만 첨부를 해주시고 다른 사진들은 따로 사진 파일만 묶어서 그 묶인 사진 파일만 따로 제출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짧지만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어떤 내용을 더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열심히 모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라고 그 조류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9년도부터 69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206지점, 약 200여 개 지점까지 늘려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에서 하는 조사가 뭐 여러분들이 하는 조사랑 뭐 크게 다르냐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이 그 전국에 있는 하천, 뭐 저수지 아니면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를 게 있다면 99년도부터 시행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었다. 이런 거에만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이 국가 데이터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국 조류 변화 패턴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종수 데이터하고 개체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려와 보았는데 그 종수는 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달라질 거 없이 고만고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개체수는 99년도부터 약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이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민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참여를 해주신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는지 이런 학술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하천 내 조류 군집의 변화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중랑천하고 낙동강 하구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그 중랑천은 보시면 종수가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개체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감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낙동강 하구는 종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개체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감소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중랑천이나 낙동강 하구처럼 한 지점을 99년도부터 꾸준하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시민 모니터링도 처음 시행된 21년 2월부터 계속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영산강 뭐 일부 지점, 뭐 항룡강의 일부 지점, 아니면 뭐 온천천이나 저기 경기도권의 탄천이나 중랑천 이런 데도 21년 2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지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천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이런 연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주요종, 큰고니와 같은 주요종의 분포나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경남 지역의 큰고니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낙동강 하구가 큰고니의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낙동강 하구는 비교적 편차가 좀 크고 또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낙동강 하류나 주나 그리고 우포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개체수가 조금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종은 아무래도 다른 일반 종들에 비해서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연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보호종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논문은 국가 데이터에서 큰고니 데이터를 이용해서 출판된 국내 논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지도처럼 어느 지역이 큰고니가 증가를 하고 어느 지역이 큰고니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다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 논문에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한 모니터링 참여를 해주신다면 이런 학술적인 논문 투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거 저희 시민 모니터링 결과 중에서 이렇게 큰 기러기나 큰고니 같이 보호종이 많이 발견된 지점들의 결과를 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은 특이하게 국가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하천들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항구지천, 안성천, 그리고 지선 색강에서는 큰 기러기하고 큰 고니가 100여 마리 아니면 뭐 800마리까지 되게 많은 개체수가 이렇게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하천을 다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그 하천을 조사를 안 하기에는 이렇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시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의 시민 모니터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겨울 이번 모니터링에 나가시면 볼 수 있으신 겨울 철새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나중에 추후에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공유해드리며 그때 한번 다운을 받으셔서 자세하게 보시거나 아니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저희 총 4회차 조사된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제가 조사 끝날 때마다 PPT에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공유된 파일 다운 받아 보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2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강의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끝내보았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연구원님, 아까 큰고니 네, 논문 자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맞나요? 네네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그 국가 동시 센서스 자료 기준으로 그 월을 기준점으로 잡으신 건가요, 혹시?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고요? 그러니까 큰고니 같은 경우 저희 동네에 시와호가 있는데 시와호에도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처음에 그러니까 도래할 시점에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시와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료의 이게 기준이 뭔지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국가 데이터에서 나온 큰고니 데이터인데요. 이게 네. 시와호도 아마 이렇게 작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이제 상대적인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에 비해서는 약간 작은 점으로 표시가 돼서 안 보이실 수도 있고요. 이거의 경우에 이 B 지도의 경우에는 그 개체수가 아니라 이 지점에서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큰고니가 얼마나 감소하고 증가했는지를 표시하는 거라서 시야호의 경우에는 그런 편차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작게 표시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낙동강 하구는 뭐 과거에 비해서 감소가 많이 돼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 원이 크게 표시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아까쯤에 큰 곤이 하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그 좌표를 표시하는데 그 좌표를 거기서 이제 발견하면은 그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어, 옛날에는 구글 지도에서 표시가 됐는데 아마 네. 지금은 구글 지도가 안 되고 구글 어스라고 조금 전문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보통 어플로 GPS 보는 어플이 있거든요. 네. 구글 스토어 그런데 뭐 좌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게 네. 어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굳이 네. 위경도 아니더라도 뭐 네. 다리 이름 옆 그런 거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채팅으로 채팅으로 지금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하천폭과 유압폭 측정하는 법 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 하천폭하고 유압폭 네. 그 도구가 없으시다면 그 1m 보폭을 대략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리가 만약에 조사 구간에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를 기준으로 걸으시면서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다리가 제방하고 제방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다리 길이가 거의 하천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천폭을 측정하시고 그 측정한 하천폭을 기준으로 유압폭을 대략 생각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하천폭은 대개는 아까 이혜림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의 넓이를 참고하시면은 거의 이제 하천폭으로 그거는 되고 있고요. 유압폭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 안에서 하천 부지 안에서 물이 흐르는 길이를 세로 횡단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이 흐르는 넓이를 유압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도구가 없으면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위도와 경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여기 회의 채팅방에 이렇게 윤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그 GPS 맵 카메라라고 해서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사 지점을 찍어서 그걸 아까 이혜림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글어스 같은 곳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좌표를 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사진에 대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있는 기본 그 사진 어플 내에서도 그 위치 특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해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주소랄지 이런 것들은 다 찍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혜림 연구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림 연구원님께서 중간에 강의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네이처링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네이처링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그 2023년 그 겨울철새 모니터링 해가지고 미션방을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이곳은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네이처링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예, 이렇게 2023년 세계축제의 날 기념 전국 겨울철새 동시 모니터링해서 미션방을 하나 개설을 좀 해놨습니다. 이 주소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단톡방에다가 예, 같이 또 공지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사를 하시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여기에 미션 올리기 해서 사진이랑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이 지도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싹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레이처링을 이용하시면은 그 새에 대해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어떤 종인가요? 하고 올리면은 바로바로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동정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어떤 종인지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한 경우에는 단톡방에도 올리면 거기 계신 전문가분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진만 잘 찍으신다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다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네이처링에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사전 아카데미 이론 교육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좀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오후 3시부터 이제 부산, 울산 쪽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오후 3시부터 각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전남, 광주 쪽에서 이제 실습, 조류 탐조 실습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특히나 지금 서울, 경기 쪽에 참가팀이 지금 39개 팀으로 가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쪽은 좀 차들도 많이 밀리고 좀 지리도 많이 멀기 때문에 참여하시는데 조금 좀 이렇게 멀거나 좀 어려우실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일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모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 참여자들을 전부 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단톡방에 먼저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 장소랑 거기서 차를 받줄 수 있는 주차 장소 그리고 저희가 탐조 실습을 진행할 장소 같은 걸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거기 참여하시면은 시간에 맞춰서 저희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탐조 실습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참여하시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어쨌든 뭐 거기 조사 지점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여 계시면 그쪽으로 자동 합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장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나 이제 그러신 분은 제가 단톡방에다가 또 거기 각 지역에 세 군데에서 지내는 그 지역의 담당자분들 연락처를 좀 하나씩 남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받고 합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철새를 이렇게 관찰하거나 그럴 때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망원경이랄지 그리고 이게 하다못해 이제 쌍안경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같이 해서 오시는 게 그 탐정 실습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구비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 대략적인 공지사항은 마치겠고요. 이제 저희 그 하산 아카데미 이론 교육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나는 이 말을 하지 못하면은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 한번 의견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엑셀 파일에다가 날짜하고 관찰 장소, 종명, 뭐 개체 수까지는 파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지역에서 조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엑셀 파일이나 이런 양식 뭐뭐뭐를 기록해야 된다든가 이런 양식이 좀 있으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이라 하시면은 그 조사, 뭐 야장 같은 샘플, 그 조사 결과, 야장 결과 그 샘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탐소를 하면 어떤 종을 했는지 기록을 하잖아요. 네네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쓰여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사할 때 기록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이혜림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던 게 거의 공용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전문가분들도 아까 이혜림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기록하는 야장이나 저희가 이게 일반 시민 과학자들이 하는 양식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위도나 경도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하는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소나 아니면 뭐 다리명이나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그 여쭤보신 질문 주신 관련된 그 내용에 관련돼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전문가께서 직접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결과 분석해서 모니터링 자료로 내놓으신 뭐 이런 자료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도 좀 해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예, 오늘 사전 모니터링은 여기서 마무리를, 오전 이론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이제 실습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좋은 시간, 탐조 실습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전 아카데미 오전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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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심야지 사무실장입니다.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현장의 탐정 실습은 뭐 의무적으로 저희가 되도록 참여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